제 이름은 케일럽 모리스입니다. 지난달 저는 옳은 일을 하다가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시작은 하이킹이었습니다. 예전에 100번도 더 걸었던 숲길을 일요일에 그냥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 힘든 한 주를 보내고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3마일쯤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축축한 나무십 아래에 반쯤 파묻힌 검은색 지갑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집어들었습니다. 두꺼운 지갑에는 카드, 영수증, 그리고 작은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지갑 바깥쪽 이음새에 묻은 피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지갑을 제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번 주말쯤이면 경찰이 수갑을 찬 채 제 집 문 앞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지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35살이고 미혼이며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포틀랜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도 없습니다. 요즘 가장 신나는 일은 디카페인 커피로 바꾼 것입니다. 그날 상사와의 좋지 않은 회의 후 머리를 식히려고 하이킹을 갔습니다. 성과 평가나 마감일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와 고요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걸었던 길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보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산길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곤 하죠. 물론 물병, 헤드폰, 가끔 장갑 같은 것도요. 하지만 지갑이라고? 피가 묻어있는 지갑. 이끼 낀 통나무 옆에 웅크리고 앉아 바로 그 자리에서 열어보았습니다. 신분증은 없었고 이상하게도 5장이나 되는 신용카드만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름의 매튜 브룩스였습니다. $20짜리 동전 $120, 이틀 전 주유 영수증, 그리고 매튜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자와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반쯤 찢어져 있었다. 피는 신선하지 않았다. 말라붙고 검었으며 가장자리가 벗겨져 있었다. 코피나 종이에 베인 상처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때 머릿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뭔가 이상해 보이면 누군가에게 말해. 무시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했다. 차로 돌아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곧장 가서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를 건넸다. 어디서 피를 찾았는지, 어떤 길로 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했다. 경찰관은 피를 받아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한 후 피를 가져다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3일 후 집에서 TV를 보며 데워진 피자를 반쯤 먹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부수려는 듯 쾅쾅 두드렸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경찰입니다. 문 열어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 나이도 많고 턱이 각진 경찰관이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케일럽 모리스, 체포합니다. 무슨 죄로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매튜 브룩스 실종 사건 연루 혐의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매튜 브룩스, 지갑에서 나온 이름. 저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갑을 찾았고 제출했고 도우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집을 수색하는 동안 한 명이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 휴대전화, 노트북, 심지어 옷장에서 등산화까지 가져갔습니다. 다음 순간 나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신문이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 레인이라는 형사가 창문 없는 방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착했다. 너무 침착했다.
마치 내가 범인이라고 이미 판단한 것처럼. 정말 왜 그 지갑을 가져갔어요? 그녀가 물었다. 말했잖아요. 하이킹 하다가 주웠어요. 응. 그녀가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다. 매튜 브룩스는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어요?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테이블 위로 인화된 사진을 건넸다. CCTV 영상이었다. 흐릿하고 흑백이었다. 주유소에 있는 두 남자. 그중 한 명은 매튜 브룩스인 것 같았다. 다른 한 명은 나처럼 보였다. 나는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밤새도록 가두었다. 기소도 없이 그저 신문을 위해 대기 중일 뿐이었다. 잠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계속 곱씹었다. 그 길에서 보낸 모든 순간, 그 지갑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 내가 놓친 게 뭘까? 그들은 아침에 나를 풀어주었다. 사과도 없이. 그저 마을을 떠나지 마시오 라는 경고만 받았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마치 다른 누군가의 삶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용의자였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지갑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한복판에 갇힌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이 들지 못했다. 매튜 브룩스에 대한 모든 언급을 찾아 헤매며 밤을 지새웠다. 소셜미디어, 뉴스기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찾아낸 정보들은 뼛속까지 오싹하게 했다. 매튜 브룩스는 실종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시내 한 술집에서 나온 것이 목격되었다. 그 이후로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무서웠던 건 그가 나와 닮았다는 거였다. 어렴풋이 닮은 게 아니라 사촌이나 쌍둥이 형제처럼 보였다. 체격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수염 스타일도 똑같았다. 주유소 사진을 보고 경찰이 왜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정말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다. 그날 밤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 집에 혼자 있었다. 알리바이도 없었다. 나를 보증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점점 편집증이 심해졌다. 집 근처에서 차가 속도를 줄일 때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직장에 가는 것도 그만두었다.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면 무서웠을 것이다. 경찰이 질문을 하게 만들면 그럴 수도 있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 주소는 없고 떨리는 필체로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안에는 이런 쪽지가 있었다. 지갑을 주운 자리에 두고 왔어야지. 그 쪽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누군가 내가 지갑을 주운 걸 알고 있었다.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즉,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 쪽지를 바라보며 무엇이 더 무서웠는지, 그 쪽지 자체인지, 아니면 누군가 내가 모르게 그 쪽지를 두고 갔다는 사실인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집안의 모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그 말이 반복되었다. 지갑을 발견한 곳에 두고 왔어야지. 누군가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함정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이킹 코스로 돌아갔다. 그 장소를 다시 봐야 했다. 나는 같은 자갈길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부축끈을 메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이번 숲은 달랐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런 고요함이 느껴졌다. 지갑을 처음 봤던 통나무를 찾는데 20분이 걸렸다. 마치 누군가 나를 찾으러 돌아온 것처럼 나무잎들이 흩날려 있었다. 덤불을 살피고 돌멩이를 치우고 혹시 놓쳤을 만한 다른 물건들이 있는지 살폈다. 바로 그때 지갑을 찾았다. 오솔길 바로 옆 나무 껍질에 깊은 상처가 난 나무 근처에 찢어진 천 조각이 있었다.
재킷에서 나온 것 같았다. 짙은 녹색 합성 섬유에 피라고는 믿기지 않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휴대전화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사진을 찍고 GPS 좌표를 표시한 다음 곧장 변호사에게 차를 몰았다. 경찰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 텐이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 솔직한 말투. 나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내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 말을 경청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있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더 이상 혼자 경찰에 가지도 형사 노릇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그녀가 내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말을 덧붙였다. 케일럽, 네가 누명을 쓰고 있다면 네가 공황 상태에 빠지기를 바라는 거야. 나는 그녀의 조언을 따랐다. 적어도 노력은 했다. 나는 집에 머물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 밖에서 나는 소음에 깜짝 놀랐다. 이메일을 열 때마다 협박이 날아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도착했다. 또 봉투였다. 발신자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본능에 반해 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산 휴대용 노트북에 USB 드라이브를 꽂았다. IT 업계에서 너무 오래 일해서 생긴 편집증 때문이었다. 파일은 하나뿐이었다. 비디오였다. 화면은 흔들리는 영상으로 바뀌었다. 분명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았다. 어두운 지하실 의자에 묶인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숙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했다. 심장이 멈췄다. 매튜 브룩스였다. 살아있다. 겨우. 카메라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말했다. 계속 말하면 죽을 거야. 그러더니 화면이 깜깜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남자는 죽을 거고 만약 그가 죽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다. 나는 앨리스에게 전화해서 내가 본 것을 말했다. 앨리스는 아직 누구에게도 영상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 우리에겐 영향력이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소통하고 있다는 건 아직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권력이지. 그건 작은 위안이었다. 나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지갑을 주운 사람일 뿐이었다. 어쩌다 인질극에 휘말리게 된 걸까? 그 후 며칠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앨리스는 매튜 브룩스의 배경을 파헤치며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모든 만남을 되짚어 보았다. 새로운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러다 뭔가가 떠올랐다. 지갑을 찾기 2주 전, 람이라는 남자가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함께 농구를 하러 왔다. 친절하고 농담도 잘했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몇 번이나 함께 놀았다. 한 번은 같이 하이킹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 이후로 그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그 후 온라인에서 그를 찾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소셜미디어도 목록도 헬스장 회원 기록조차 없었다. 그는 사라졌다. 앨리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앨리스는 내가 농구 동아리와 함께 찍은 셀카를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작동시켰다. 하루 후 그녀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내 친구 라미는 없어. 하지만 그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데런 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돈 세탁에 연루된 유령 회사와 관련이 있어. FBI가 2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어. 지갑과도 매튜와도. 그러더니 그녀가 말했어. 케일럽, 그 지갑은 잃어버린 게 아니야. 누군가 몰래 숨겨둔 거야. 고의로. 그리고 네가 그 지갑을 찾도록 한 거야.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왜 나야? 계속해서 그 질문을 되뇌었어.
왜 아무 남자나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거지? 왜 나를 범인으로 고른 거지? 그리고 깨달았지.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개인적인 일이었지. 옛날 기록을 뒤져 깊이 파헤쳤지. 그리고 찾았어. 8년 전 나는 작은 사건에서 증언했어. 기술 사기였지. 제 증언 덕분에 마커스 힐이라는 남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급 범죄자였지만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데런 퀸과 연루된 바로 그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년에 풀려났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순간에 맞물렸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을 조금씩 조각조각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저를 배신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튜 브룩스라는 진짜 남자의 삶을 지렛대로 이용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빨리 알아내지 못한다면 매튜만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커스 힐의 석방을 데런 퀸의 실종,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악몽과 연결 지은 후 방 안의 공기가 빨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불운도 아니었다. 의도된 일이었다. 나는 벌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내가 마커스에 대해 이야기하자 앨리스는 격분했다. 그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법원 기록, 가석방 위반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뒤졌다. 그녀는 내게 경고했다. 지금 당신을 노리고 있다면 몇 달 동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당신을 감시해 왔을 거예요. 나는 휴대폰, 컴퓨터, 집 와이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노트북 커널에 스파이웨어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키로거, 화면 캡처, 원격 접속 도구, 해킹당한 것이다. 최근에는 아니었어요. 꽤 오랫동안요. 그들은 제 이메일, 업무 계정,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어디를 하이킹하는지, 언제 집을 나서는지, 언제 혼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갑을 떨어뜨릴 순간을 고른 거죠. 그렇게 제가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건 체포되는 것보다 더 끔찍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제 이름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 모든 걸 아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미 5걸음이나 뒤처져 있었죠.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들은 두려움과 고립을 이용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죠. 반응하는 걸 멈추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위험한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들을 미끼로 삼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트레일을 언급한 적이 있는 하이킹 포럼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아는 그 트레일에는 잠복해 있는 사람들, 즉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과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일 후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USB가 없었습니다. 블록체로 인쇄된 한 줄짜리 편지였습니다. 다시 떠들면 다음에는 지갑보다 더 끔찍한 걸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내 사물함에 보안 드라이브에 비디오 사본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럼에 가짜 계정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누군가 사물함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겨둔 드라이브는 진짜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추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2시간 거리에 있는 보관시설로 가는 길을 추적했습니다. 다니엘 브룩스라는 이름으로 현금으로 지불한 임대 보관 시설이었습니다. 실종된 남자의 가짜 동생.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연락했지만 앨리스는 즉각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증거를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장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 저는 직접 창고에 갔다.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뒷문으로 들어갔다. 창고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창고 자물쇠에 볼트 커터를 사용했는데 내내 손이 떨렸다. 안에서 3가지를 발견했다. 숲길 지도. 지갑을 발견한 정확한 위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전원이 꺼졌지만 아직 따뜻한 휴대용 전화기, 피 묻은 옷이 들어있는 더플백, 그리고 배지. 진짜 경찰 배지. 그제 알았다.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돕고 있었다. 그 모든 게 설명되었다. 굼뜬 수사, 내 주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거부한 것, 성급한 체포까지. 그들은 그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었다. 도움을 받아 진실을 파묻고 있었다. 모든 사진들을 찍어 앨리스에게 즉시 보냈고 누군가 나타나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게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던 마지막 밤이었다. 다음 날 매튜 브룩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숨을 쉬지 않았다. 오전 8시쯤 뉴스가 나왔다. 그의 시신은 도시 외곽의 배수로에서 발견되었다. 용의자도 범죄의 흔적도 없었다. 적어도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끝났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이 해냈다. 그를 죽였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이제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앨리스는 재빨리 움직였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신뢰하는 기자에게 건넸다. 수년간 수상한 법 집행 사건을 추적해 온 기자였다. 몇 시간 만에 그는 우리와 통화하며 앨리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더플백에 든 배지는 트렌트 할러웨이라는 경찰관의 것이었는데 작년에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은퇴했다. 내 체포 보고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경찰관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나를 구할 수 없었다. 공개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자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모든 사진, 모든 타임스탬프, 모든 해킹된 기기 로그까지.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폭풍이 얼마나 빨리 몰아칠지 몰랐다. 그날 밤 내가 앨리스의 사무실에 있는 동안 누군가 내 집에 침입했다. 집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알리고 싶어 했다. 내 삶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들었다. 내 이름이 모든 뉴스 사이트에 실렸다. 지갑살인 미스터리의 용의자라는 제목은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내 얼굴이 곳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이 시작된 이후로는 없었던 무언가를 처음으로 손에 넣었다.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 진실이 중요해질 때까지 충분히 살아남기만 하면 되었다. 그 후 며칠은 헤드라인, 인터뷰,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무고한 남자가 잔혹한 은폐 공작에 휘말리다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런 모리스는 왜 그렇게 빨리 체포되었을까요? 왜 증거는 무시되었을까요? 어떻게 은퇴한 경찰관의 배지가 피해자의 더플백에 묶여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사라지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앨리스의 현관문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거짓말쟁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앨리스의 타이어가 찢어졌습니다. 제 타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용주는 저에게 조사대기라는 무급 휴직을 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이 사건의 배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앨리스는 마을에서 2시간 떨어진 친구의 오두막에 묵으라고 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안 터지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숨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3번째로 누군가 마트에서 집까지 따라오자 결국 포기했습니다. 오두막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창문을 계속 살폈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이 되자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소파에 쓰러졌고 TV 잡음이 배경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3번의 작은 노크 소리.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차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크 소리만 들렸습니다. 1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창문으로 기어가 커튼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무 가장자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멀었지만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게 보였다. 휴대전화였다. 녹음 중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현관으로 나갔다. 누구세요? 나는 소리쳤다.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돌아서서 나가세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더니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마치 그곳에 온 적이 없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타이어 자국도 아침 이슬의 발자국도 없었다. 그냥 사라져버렸다. 경고였다. 그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저 밖에 있는 것까지도. 다음날 아침 앨리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앨리스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 모든 그림자는 당신을 도망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해야죠. 나는 기다렸다. 공개적으로 맞서 싸워야죠. 바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그들이 나를 겁주어 침묵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나는 대신 모두가 내 말을 듣도록 할 것이다. 함께 일했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이름은 리코였다. 그리고 좀 더 대담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본 없는 생방송 인터뷰. 내 얼굴, 내 목소리,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이름, 세부사항, 타임라인, 피, 지갑, 협박. 리코는 처음에 망설였다. 그들이 더 강하게 당신을 쫓을 수도 있어요. 그가 말했다. 이미 쫓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주말로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 인터뷰 당일 앨리스는 나와 함께 스튜디오에 왔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채 눈은 무겁고 어깨는 마치 세상을 짊어진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울지도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매튜가 살아있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창고에 있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커스 힐, 데런 퀸, 트렌트 할로웨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하기 두려웠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유죄라면 제가 유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 왜 여기 서 있겠습니까? 영상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틀 만에 1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입했습니다. 내부 조사팀은 트렌트 할로웨이의 기록에 대한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FBI는 데런 퀸과 관련된 미제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해킹을 당했다는 겁니다. 리코의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음성 파일, 문자 메시지, 심지어 부분적인 자백까지 마커스 힐의 전 동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빠져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제가 지갑을 찾을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 세탁 거래에서 손을 뗀 부패한 개발자에게 심어 놓으려고 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갑을 찾자 그들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전에 마커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만에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복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보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커스 힐뿐만 아니라 아직 경찰에 남아있는 경찰관 2명, 제 기기에서 발견된 스파이웨어와 관련된 기술 계약직 직원 1명, 그리고 지방검사 사무실의 하급 직원까지. 갑자기 사람들이 거리를 두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들이 공개되었고 진술들은 철회되었다. 그리고 도미노는 하나둘씩 쓰러졌다. 내 기소는 기각되었다. 공식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면 안도감을 느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공허함을 느꼈다. 매튜 브룩스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상에 나온 그의 얼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력해 보였는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그들은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오늘날 나는 다른 주에 살고 있다. 새로운 직업, 심지어 새로운 이름까지. 하지만 가끔 숲속을 걸을 때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믿는 드문 날에는 눈가에 무언가가 보인다. 빨간 페인트가 번쩍인다. 찢어진 천 조각. 아니면 그냥 땅에 떨어진 지갑. 그리고 매번 나는 계속 걷는다. 요즘 사람들은 늘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치 이야기가 아직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 되게 조용한 목소리로요. 지갑을 돌려준 걸 후회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맞아요.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냥 지나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갑을 주워들지 않았더라면, 나무십과 시간 속에 묻혀 있어야 마땅한 곳에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때 매튜 브룩스가 생각납니다. 제가 체포된 후 그의 이름은 뉴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그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뒤틀린 복수 계획에 가담하는 동안 홀로 사라져 죽은 그 남자가 아니라요. 제가 그 지갑을 주워들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그 오두막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마을을 떠난 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열쇠는 반지에 꽂아두고 있습니다. 일깨워주는 것. 내가 숨는 것을 멈추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의 상징. 마커스 힐 같은 사람들은 뇌물, 함정, 거짓된 이야기로 누군가의 삶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거의 그럴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2가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손에 쥐어진 진실의 힘. 2번째, 앨리스는 여전히 가끔 전화를 겁니다. 그녀는 다시 개인 사건 담당으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내 휴대폰에 뜨면 나는 항상 받습니다. 그녀는 내가 결코 갚을 수 없을 만큼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가 내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의란 깨끗한 결말이 아니라 진실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난주 내 이야기를 처음 보도한 기자 리코가 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나를 언급하며 사라지기를 거부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감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변했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친절함 속에 위협이 보이고 침묵 속에 조종이 보입니다. 모든 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누군가 당신을 묻어버리려 한다면 그건 당신이 진짜 무언가를 쳤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늦은 밤에 모든 것을 다시 적습니다. 그때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전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숲속에서 자신만의 은유적 지갑을 찾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바라던 대로 끝나지 않더라도요. 제 이름은 케일럽 모리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언가 무거운 것을 당신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품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진실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려 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숲도 피하고 뉴스도 피하고 사람도 피하고 하지만 트라우마는 이상한 것이다.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때로는 상처를 찔러보고 아직 아픈지 확인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 이름이 깨끗해진 지 6개월 후 나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 악몽을 다시 겪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악몽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먼지 쌓이고 낡은 차 한 대뿐이었다. 나는 차를 세우기 전에 망설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손바닥은 축축했다. 하지만 나는 걸었다. 같은 길, 같은 나무들, 발밑에 자갈 밟는 소리. 다만 이번에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다. 번개처럼 휘어진 나뭇가지, 시냇물을 따라 날아다니는 희미한 잠자리 소리. 이곳이 한때 내게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떠올랐다. 범죄 현장으로 변하기 전에, 내 인생을 바꿔놓기 전에 지갑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 도착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축축한 흙과 이끼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한동안 하지 않던 일을 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했다. 있잖아. 죄책감이 항상 논리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 무죄가 입증된 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런 의문이 든다. 내가 이런 일을 촉발한 걸까? 더 일찍 막을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곳에 서서 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며 살아남는다는 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앞 유리에 뭔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냥 포스트잇이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서명도 없다. 흔들리는 검은 잉크로 단 4단어만 적혀 있었다. 옳은 일을 했어. 다시 심장이 쿵쾅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른 차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 주차장은 고요했다. 이야기를 따라온 사람일까? 내가 모르게 도와준 사람일까? 아니면 나를 알아보고 간단하고 친절하고 진실된 말을 해주고 싶어하는 낯선 사람일까? 결국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메모를 간직했다. 지금은 지갑 속에 있다. 신분증 뒤에 숨겨져 있다. 해변에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바로 옆에 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찍은 사진이다. 인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알기 전에,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전에.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액자에 갇힌 액자, 망가진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발밑에 땅이 무너졌을 때 홀로 남겨지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고 유일한 탈출구가 불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앨리스처럼, 리코처럼,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익명의 내부 고발자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 메모를 남긴 사람처럼 제 이야기가 뭔가를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억울하게 당하거나 침묵당하거나 겁에 질려 숨어야 했던 적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동시에 치유합니다. 설령 당신을 거의 파괴할 뻔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바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터뷰 이후 한동안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타버린 후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지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조용한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케일럽 모리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크리스, 혼자 지내며 늘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도 팟캐스트도 기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자체로 무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앨리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몇 주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뉴스 좀 켜봐.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틀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트렌트 할로웨이. 증인단에 서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짓 때문이 아니라 수십 건의 기록 조작, 증거 누락, 그리고 10년 전에 날조된 혐의가 연루된 별도의 부패 사건 때문이었다. 그는 더 늙어 보였다. 더 야위었다. 공허했다. 마치 자신이 일궈온 제국이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 같았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로는 복수심에서였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기자들이 법원 밖에서 그를 애워싸자 그중 한 명이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그는 눈을 깜빡이며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다. 잡힌 게 후회됩니다. 그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노출되는 것을 원한다. 다음 날 리코가 다시 연락해왔다. 책을 집필 중이라고 했다. 더 광범위한 부패 네트워크를 완전히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마지막 장을 위해 다시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이미 내 이야기를 다 했다. 더 할 말이 있을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떠올렸다. 기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지갑을 찾지 못한 사람들, 신상 공개를 거부당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승낙했다. 우리는 두 마을 떨어진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중립적인 분위기였다.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다. 차가운 커피와 녹음기를 들고 부스에 앉아있는 두 남자뿐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모두의 이름을 거론했다. 위협을 보낸 사람들, 문서를 위조한 사람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을 돌린 사람들,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매튜 때문에 그랬다.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하고 아무리 싸워도 그의 가족은 여전히 그가 왜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리코의 책은 몇 달 후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묻힌 증거였습니다. 제가 쓴 장의 제목은 너무 많은 것을 찾아낸 남자였습니다. 그 책은 단순히 대화의 불씨를 지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5개 주에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임했고 다른 사람들은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추진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낯선 사람들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표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제정신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미친 게 아니었나 봐요. 그 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 기억을 의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제 직감을 의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쩌면 제가 정말로 제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세상은 정말 잔혹해요.
그리고 가끔은 세상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기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요.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다시 숲길을 산책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밤새도록 잠을 잡니다. 부당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진실이 항상 즉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먼저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길을 비워줍니다. 그 길이 지옥을 뚫고 지나가더라도요. 숲에서 보낸 그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완결감을 느끼지 못했다. 완결이라는 건 빠른 결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짓말일 뿐이다. 하지만 안정감을 느꼈다. 마침내 다시 현실에 발을 디딘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왔고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잠들었다. 몇 주 후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말라라는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모순점을 찾는 파트타임 자원봉사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감방에 앉아 얼마나 외로웠는지 떠올랐다. 나는 승낙했다. 내 직업은 화려하지 않았다. 행사에서 연설하거나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샅샅이 뒤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를 만나곤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또 다른 사람을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진실을 찾아봅시다. 그것이 제 조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는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길잡이가 되는 사람.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사로부터 2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각각 화려한 약속들이었습니다. 거액의 출연료, 전국적인 홍보, 심지어 드라마 시리즈 제작 가능성까지. 그중 한 명은 당신을 정의의 얼굴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청률 콘텐츠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였습니다.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시나리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글뿐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명료하게 하기 위해. 저는 침묵에 대해, 편집증에 대해, 저를 짓눌러 써야 할 무언가에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매튜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일 번호와 헤드라인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는 한 명의 인간으로 기억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형제로서, 아들로서, 자신보다 더 큰 일에 휘말려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한 남자. 그래서 제가 그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와 저는 매튜의 이름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바로 추모 장학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없고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사사법학과 법의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지원서였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줄리안이라는 말투가 부드러운 아이였는데 그는 다시는 아무도 답을 얻지 못한 채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하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치 잔해 속에서 뭔가 좋은 것이 튀어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중요해질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몇 달이 지나고 언론의 관심은 마침내 사라졌다. 내 이름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았다. 인터뷰는 멈췄다. 사람들은 늘 그렇듯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에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돌아가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다. 바로 숲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용기를 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어느 서늘하고 흐린 아침, 나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병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곳을 다른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자 가지 않았다. 에밀리가 나와 함께 갔다. 우리는 말없이 오솔길을 걸었다. 공기는 젖은 나무 껍질과 이끼 냄새가 났다. 부추 밑에서 나무 잎이 바스락거렸고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더 무거워졌다. 그곳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걸음을 멈췄다. 숨이 막혔다. 여기가 어디야? 에밀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코트 주머니에서 매끈한 돌멩이 하나를 꺼내 살며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가 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일어서서 촉촉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내 동생이었죠. 그 지갑을 지나치지 않아서 고마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때로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존재 그 자체가 유일하게 중요한 진실일 때가 있다. 숲에서 보낸 그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완결감을 느끼지 못했다. 완결이라는 건 빠른 결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짓말일 뿐이다. 하지만 안정감을 느꼈다. 마침내 다시 현실에 발을 디딘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왔고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잠들었다. 몇 주 후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말라라는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모순점을 찾는 파트타임 자원봉사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감방에 앉아 얼마나 외로웠는지 떠올랐다. 나는 승낙했다. 내 직업은 화려하지 않았다. 행사에서 연설하거나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샅샅이 뒤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를 만나곤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또 다른 사람을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진실을 찾아봅시다. 그것이 제 조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는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길잡이가 되는 사람. 사건 노트를 정리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늦은 밤,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도 없고 서명도 없고 딱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할로웨이 씨가 우연히 당신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섬뜩했습니다. 마치 존재조차 모르는 잠긴 방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에는 몇 년 전에 편집된 내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강조 표시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원 케일럽, 모리스, 할로웨이 형사 J.R. 할로웨이 건설의 사촌과 관련된 이전 신고, 책임 위험 가능성. 나는 턱을 꽉 다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살던 건물 옆 공사장에 안전하지 않은 비계에 대해 신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쳤고 저는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누가 그 회사 주인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할로웨이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억했습니다. 위협으로 기억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이 나타났고 누군가 걸어둘 사람이 필요했을 때 저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타겟이 된 겁니다. 메모를 인쇄해서 액자에 넣고 아파트 책상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트로피로 기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스템이 우연히 저를 실망시킨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감옥보다도 더 큰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로웨이의 동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무너질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날카로워졌다. 고통은 차가워졌다. 집중되었다. 마치 불길 속에서 깎아낸 강철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악몽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왕관 같은 휘장을 단 부패한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선택받은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 깨달음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힘을 주었다. 바로 권력이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권력이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이었다. 폭로할 수 있는 권력. 옳은 방식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력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털어놓은 사람은 에밀리였다. 그녀는 울거나 숨을 헐떡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그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이걸로 뭘 할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낭비할 생각은 없었다. 시스템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를 바랐다. 제때의 엉망진창을 파묻어 버릴 거라고. 그렇게 놔둘 생각은 없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기자들, 수사관들,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이야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로웨이만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침묵당한 건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주 멀리.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에서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다. 불이 켜진 채로 어둠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더 많은 것을 밝혀낼수록 상황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이름들이 있었고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은밀히 복역했거나 압력 속에서 유죄 협상을 했거나 공개적으로 중상모략을 당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미묘하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할로웨이가 개입했던 바로 그 영향력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조각들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남성 시청 건물 청소부였던 그는 5년 전 나중에 조작된 혐의로 체포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누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이 제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썼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의 가스라이팅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도록 교육받은 기관의 벽에서 스며 나옵니다.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본능까지도, 심지어 영혼까지도. 한동안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모든 이야기, 모든 추악한 세부사항, 모든 실수, 모든 불가능한 순간을 할로웨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청소부를 위해서도, 그의 딸을 위해서도, 매튜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불도저로 파괴된 모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정의가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조용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전에는 정의가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사이렌 소리, 자백, 법정의 박수갈채와 함께 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더 조용하고 더 무겁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몇 주 동안이나 쌓여 마침내 무너지는 폭풍처럼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폭풍이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장학금이 시작된 지 1년 후 첫 번째 수혜자인 줄리안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연방법의학 감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에는 나쁜 놈들을 잡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착한 놈들이 묻히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한 문장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곤 합니다. 갑자기 어떤 계기가 찾아옵니다. 특정한 목소리, 특정한 냄새, 누군가 문을 너무 세게 두드리는 방식처럼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해받는 것도,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밀리 같은 사람들, 줄리안 같은 사람들, 그 관리인의 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목소리도 없고 무력하고 무너진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을 겪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이 하룻밤 사이에 당신을 구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숲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찾은 것은 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케일럽 모리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거짓말에서 살아남았다. 진실을 쫓았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다.